안녕하세요. 순하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누군가를 만나 식사를 할 때 꼭 밥을 사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얻어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손해일까요? 당연히 밥을 산 사람이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바로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이죠. 밥을 얻어먹은 사람은 유형이든 무형이든 반드시 다른 것으로 보상을 했거나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No Risk, No Return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에는 이처럼 각종 패턴들이 있습니다. 한의사들은 사람의 걸음걸이만 보고도 병을 진단할 수 있고 구두 수선공은 구두가 다른 모양만 보고도 그 사람의 성격과 체질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어떤 패턴을 깨닫게 되면 남들은 모르는 걸 순식간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이 훨씬 쉬워지는 것이죠. 자, 오늘은 세상의 법칙을 읽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세상 읽기 시크릿 법칙 101.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 101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정말 와닿는 법칙 몇 가지를 반드시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성공 방정식에 날개를 달아주는 계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책 선물 이벤트도 준비했어요. 책을 읽고 소감을 남겨주실 5분께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릴게요. 고정 댓글로 책성장 카페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세상 읽기 시크릿 함께 읽어보시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No Risk, No Return의 법칙.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노력이나 시간 아니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기업가를 영어로는 비즈니스맨이라고 부르지 않고 엔트러프리너라고 부른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불확실한 미래와 승부하여 일자리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기업가에게 돌아가는 이유는 모험에 대한 대가라는 것이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주식 가격이 대대적으로 폭락했을 때 구입해서 크게 올랐을 때 파는 것이다. 그러나 주식이 폭락했을 때 주식을 구입한다는 것은 자칫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No Risk, No Return의 법칙이 생겨났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의미다. 반대로 쉽게 돈을 번다는 것은 무언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의미다. 금융사기 사건에 걸려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데 있다. 2008년 미국에서 일어났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보자. 1990년대 초반부터 미국 금융권에서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율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상품이 등장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대신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은행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은행들은 이 위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 위해 채권을 담보로 주식을 만들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이것이 첨단 금융기법이라는 파생상품이다. 2006년에는 은행 대출액의 20%가 이런 파생상품이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비즈니스 모델은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에만 유지될 수 있는 일종의 폭탄 돌리기 게임이다. 언젠가 누구 손에선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또한 이것은 연결고리 중 어느 하나라도 끊어지면 고리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어서 주택 가격이 폭락하자 금융권 전체가 부실의 늪에 빠졌다. 이것이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다. 공짜 점심을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난 것이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미국 서부의 한 술집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술을 팔아주는 손님에게는 공짜로 점심을 대접한다고 내걸자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술값에 점심값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 여기서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생겨났다. 빈익빈 부익부 마태효과. 마태효과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다. 마태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한 나라의 왕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3명의 하인에게 각각 은자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당부했다. 이 돈으로 장사를 하고 내가 돌아오면 상황을 보고하거라. 왕이 돌아왔을 때 첫 번째 하인이 말했다. 주인님이 주신 은자로 장사를 하여 저는 은자 10개를 벌었습니다. 국왕은 그에게 마을 10곳을 상으로 내렸다. 그러자 두 번째 하인이 왕에게 보고했다. 주인님, 저는 은자 5개를 벌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마을 5곳을 상으로 내렸다. 세 번째 하인이 말했다. 저는 주인님이 주신 은자를 손수건에 잘 싸매 보관했습니다. 혹시라도 잃어버릴까봐 걱정되어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왕은 세 번째 하인의 은자를 뺏어다가 첫 번째 하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태효과며 뜻은 빈익빈 부익부다. 1960년대 저명한 사회학자 로버트 머트는 처음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마태효과로 설명했다. 그는 승자 독식의 사회에서 게임의 법칙은 모두 승자가 결정하게 되어 있다고 믿었다. 이런 현상은 현대사회로 옮겨오면서 좀 더 심화되고 있다. 지식 정보화 사회로 변하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는 물려받는 재산뿐 아니라 교육, 지식, 정보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된다. 다음으로 경제 위기가 반복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지만 부자들은 오히려 재산을 늘릴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여전하다. 시장을 선점한 상품이나 기업은 웬만해서는 그 지위를 잃지 않는다. 시장을 선점했기에 유명해지고 유명하기에 더 많이 팔린다. 더 많이 팔리는 상품이기에 무언가 다를 거라는 믿음이 생겨 더욱 많이 팔리게 되는 것이 시장의 생리다. 유명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노벨상을 받은 교수와 대학원 조교가 몇 달에 걸쳐 함께 쓴 논문이 유명해지면 발표한 교수는 더욱 유명해지지만 정작 논문 작성을 도맡았던 대학원생 조교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마태효과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인류의 자원 분배에 있어 마태복음에서 예언했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부유한 자는 돈, 명예, 지위 할 것 없이 모든 자원을 향유하고 가난한 자는 빈털터리가 된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예는 비일비재하다. 친구가 많은 사람은 빈번한 교류를 통해 더욱더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고 친구가 없는 사람은 더욱더 외로워진다. 또 명성이 높은 사람은 얼굴을 드러낼 기회가 많으므로 더욱더 유명세를 탄다. 얼굴이 예쁜 사람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매력이 넘치니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 항상 남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된다. 게다가 배우나 모델처럼 그들만을 위한 기회가 존재하기도 한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거나 생활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돈도 마찬가지다. 투자 수익률이 같다고 할 때 자금이 몇십 배 많은 사람이 수익도 몇십 배로 많이 받기 마련이다.
주식 시장에서도 돈 많은 투자자들은 큰 돈을 벌지만 소액 투자자는 피땀 흘려 번 쌈짓돈을 몽땅 날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본이 풍부한 기업은 각종 마케팅 수단을 동원해 자사의 상품을 홍보하지만 영세 기업은 그 틈새에서 현상 유지하기도 벅차다. 따라서 생물의 진화든 개인의 발전이든 아니면 국가나 기업의 경쟁에서든 마태 효과가 항상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협상과 설득의 8할, 롤플레잉 전술. 협상이 어려운 것은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안하고 밀고 당기기를 계속한다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상황을 쉽게 노출시킨다면 그는 아마 협상 테이블에 앉아본 경험이 별로 없는 신출내기다. 알면서도 모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 모르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상대의 심리다. 사람의 심리를 모르면서도 아는 하나의 단순한 방법은 상대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는 것이다. 즉, 롤플레잉 해보는 것이다. 롤플레잉이란 상대의 역할이나 입장, 인물의 사고방식, 감정의 움직임 등을 상상하고 자기의 마음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일이다. 내가 상대의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어떤 행동을 할까? 상대방이 잃는 것과 얻는 것은 무엇일까? 상대방이 내게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상대방에게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이다. 즉, 자신이 가상적으로나마 상대방이 되어보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 마음의 움직임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의 욕구를 알아냄으로써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예측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자신에게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해줬으면 하고 바라겠지. 그리고 상대방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나오면 가장 당황스러울 거야. 이렇게 상상해보는 것이 상대의 심리를 읽는 첫걸음이다. 일단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읽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움직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가 개성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남을 동정하거나 관대해지고자 하는 감정을 베푸는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다. 상대방과 한 몸이 되어 느끼는 공감의 문제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본다는 것은 자기 자신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상대가 카우보이거나 경찰일지라도 또는 정치가나 외교관일지라도 그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화제를 가지고 대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구미에 맞는 화제를 자유자재로 요리하는 루즈벨트의 박식함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박식함은 끊임없는 그의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루즈벨트는 어떤 사람과 만날 예정이 잡히면 사전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기호품, 취미, 관심사 등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여 예비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뒀다. 사람은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을 화제로 삼고 싶어 한다. 그것을 아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는 가장 가까운 길이라는 점을 루즈벨트는 잘 알고 실천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본다고 하는 일종의 역할 분담에서 비롯된 것임에 틀림없다. 설득이나 협상에 있어서 상대가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았을 때 정말 당신의 불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제가 당신의 입장이라면 저도 당신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라는 말이 매우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도 롤플레잉의 효과를 알고 이를 실천한 것이기 때문이다. 보디존이 인간관계를 좌우한다. 보디존의 법칙.
보디존이란 다른 사람의 침입을 저지하는, 몸을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공간으로 자신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이 언제나 가지고 다니는 세력 공간이다. 이 보디존은 남성보다 여성이 좁고 아이보다 어른이 넓으며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 보디존이 넓다. 또한 보디존은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친한 사람에 대한 보디존은 좁아지고 신경이 쓰이거나 껄끄러운 상대에 대해서는 확대된다. 같은 상대라고 하더라도 이야기 성질에 따라 대인 거리가 달라지기도 한다. 즐거운 화제라면 가까운 거리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거절의 뜻인 노를 표현할 때는 자연히 멀어진다. 사람들은 호감이 가는 사람에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한다. 자리가 고정되어 접근할 수 없으면 눈으로라도 상대를 따라잡으려 한다. 상대도 호감을 가지고 있다면 자주 시선이 마주치게 되는데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을 좁히려는 신호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점점 상대에게 기운다.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몸으로 접촉하는 것이다. 손을 잡거나 어깨를 두드리고 포옹함으로써 사랑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에게 직접적인 접촉을 허용한다는 것은 강한 호감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갑자기 포옹하면 처음에는 놀라서 몸을 빼려 하지만 호감을 느끼게 되면 모르는 채 몸을 맡겨버린다.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과는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몸이 닿게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몸을 돌려 접촉을 피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페스팅거는 거주지와 친구 관계 성립에 관해 흥미있는 조사를 했다. 신학기에 기혼자 학생 아파트에 입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구 관계의 발전을 조사했다. 그 결과 친구 관계의 성립에는 물리적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 가지 중요한 요인들은 다음과 같아. 1. 거주지 사이의 물리적 거리. 2. 현관이 향하고 있는 방향. 3. 업무로 서로 만날 가능성. 이 세 가지 요인은 서로 얼마나 자주 얼굴을 마주치느냐 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즉, 친구 관계의 성립 조건으로서 대면 빈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다. 가끔씩 길거리에서 설문지를 들고 접근하는 조사원들과 마주치게 된다. 그런데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한다. 그런데 이처럼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 어떻게 부탁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해 실시한 조사가 있다. 이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가까운 거리에서 열심히 부탁하는 편이 조금 떨어진 거리의 경우보다 설득의 효과는 물론 협력의 정도도 높았다. 1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부탁해도 효과가 극히 떨어진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보통 회의 탁자나 테이블에 흩어져 앉는 경우가 많은데 강하게 설득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테이블을 지나 가까이 다가가거나 자리에서 불쑥 몸을 일으켜도 좋다. 이 단순한 행동으로도 의자의 등에 기대어 앉아있는 자세와 비교하면 1m 가까이 상대의 얼굴에 접근할 수 있어 박력 있는 설득이 가능하다. 왜 항상 짝꿍은 단짝이 될까? 근접성 효과와 유사성의 법칙. 근접성 효과란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친해진다는 이웃사촌 이론이다. 미국의 미시간 대학 학생 기숙사를 무대로 근접성 효과를 확인한 실험이 있다. 이 실험은 미국 전역에서 모인 서로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어떤 교우 관계를 맺는가를 추적해서 조사한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은 먼저 같은 방이나 가까운 방의 사람 등 우선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부터 친해졌다.
그렇게 해서 차츰 인간관계의 테두리를 넓혀갔다. 이것이 근접성 효과다. 다음으로는 시간이 지나자 상대방의 태도, 성격, 사고방식 등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근감과 호의를 갖게 되더라는 내용이다. 이것을 유사성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이는 동양이나 서양 모두가 마찬가지다. 동양에 유유상종이 있듯이 서양에는 깃털이 같은 새끼리 함께 어울린다 라는 속담이 있다.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린다는 의미다. 심리학자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좋아지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가까이 있으면 친숙성이 증가한다.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은 먼 곳에 사는 사람보다 자주 마주치며 이것 자체가 호감을 증진시킨다. 둘째, 유사성이 강하다. 사람들은 흔히 사회, 경제적으로 비슷한 사람들과 모여 산다. 또한 이러한 지리적 근접성은 사람들의 유사성을 더욱 증가시킨다. 셋째,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활용 가능성이 크다. 이웃집 사람은 시간, 거리, 노력 등의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훌륭한 친구가 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일을 서로 부탁하거나 함께 즐길 수도 있다. 아이나 집을 대신 봐달라고 부탁하기도 쉽고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항상 어울리게 된다. 넷째, 인지적 일관성을 가진다. 싫어하는 사람 옆에서 산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다. 되도록 자신이 어울리게 되는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려는 심리적 경향이 있다. 인간도 자기와 뭔가 다르면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유전적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그것이 집단의 응집력과 유대감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인터넷 동호회에 가보면 같은 취미를 공유한다는 단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들도 10년지기처럼 금방 친해진다. 그러므로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취미나 관심사 등 그 사람과의 공통 분모를 먼저 찾는 것이 좋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기초다.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사소한 차이, 나비 효과. MIT 대학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는 천체의 운동까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현대 과학이 날씨 하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이 의문에 접근하기 위해 가상 실험을 해봤다. 기상을 좌우하는 변수들을 컴퓨터에 입력한 다음 각 변수마다 초기 조건의 값을 1000분의 1씩 다르게 입력해 봤더니 결과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났다. 습도와 바람의 값을 조금씩 높이자 브라질에서 나비의 날갯짓에 불과하던 바람이 미국 텍사스주에 미칠 무렵에는 토네이도로 변한 것이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토네이도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 로렌츠는 자신의 실험 결과를 이 제목의 논문으로 발표했다. 나비 효과라는 개념은 여기서 나왔다. 나비 효과는 처음에는 날씨와 같은 복잡계를 설명하는 과학 이론이었으나 차츰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움직이는 복잡한 사회 현상들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게 되었다. 성공이나 실패도 능력이나 노력에서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아주 사소한 차이가 결과에 있어서는 성공과 실패라는 큰 차이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구소련에서 인류 최초의 유인 우주선 보스토크 1호를 발사할 때의 에피소드다. 인류 최초의 우주인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응모했다. 최종 심사에 오른 사람은 모두 19명이었다. 모두가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 있어 누가 선발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마지막 관문은 우주선 탑승 시험. 여기서 아주 작은 차이 하나가 그들의 승패를 갈랐다. 다른 후보들이 모두 구두를 신은 채 우주선에 오를 때 가가린만은 구두를 벗고 우주선에 올랐다.
이것이 심사위원들을 감동시켜 그는 우주인으로 선발되는 영예를 안을 수 있었다. 어느 회사의 신입사원 면접에서 있었던 일이다. 심사위원은 신입사원 면접 장소에 종이뭉치 하나를 떨어뜨려 놓았다. 응시자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였다. 아무도 줍지 않는 그 종이를 응시자 중 한 명이 집어들었다. 그러자 심사위원은 종이를 펼쳐보라고 말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입사를 축하합니다. 그렇게 입사한 그는 몇 년 후에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다. 세상을 바꾼 우연들, 세렌디피티 법칙. 독일 괴팅겐 대학의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인 게오르크 크리스토프 리히텐베르크는 발견과 발명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모든 발견은 우연에 속한다. 결과에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과학자들은 편지를 쓰듯 발견이나 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벨의 다이너마이트는 실수로 발명되었고 렌트겐의 X선, 플레밍의 페니실린, 제너의 종두 모두 우연에서 얻어진 결과들이었다. 억세게 운이 좋았던 발견은 벤젠의 분자 구조였다. 독일 화학자 케쿨레는 꿈속에서 뱀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예사롭지 않은 꿈이라고 생각하면서 꿈에 본 뱀들의 모습을 종이 위에 그려봤더니 그것은 바로 자신이 그토록 찾던 벤젠의 분자 구조였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단순한 우연이라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또 같은 꿈을 꿨더라도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야말로 객꿈으로 치부해버렸을 것이다. 오랫동안 벤젠의 분자 구조를 구명하기 위해 노력했던 케쿨레였기에 그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우연은 단순한 우연이나 신의 은총이 아니라 99번의 실패를 딛고서야 한 번 찾아오는 영감에 의한 우연이었다. 영국의 작가 호레이스 월폴은 이것을 준비된 우연의 법칙 혹은 세렌디피티 법칙이라고 불렀다. 세렌디프의 새 왕자라는 동화책에서 인도의 왕자들은 전설의 보물을 찾아 떠난다. 비록 보물을 찾지는 못하지만 대신 잇따르는 우연으로 인생을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는다. 여기서 준비된 우연을 뜻하는 세렌디피티 법칙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전자레인지의 발명에 얽힌 이야기를 보자. 가난한 청년 페니 스탠서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고 철공소에서 일했다. 어느 날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작업장 주변에서는 사탕이 녹아내리고 계란이 익는가 하면 옥수수가 튀겨져 있더라는 것이다. 열과는 상관없이 말이다. 기이한 이 현상을 연구한 끝에 그는 철공소에서 사용하는 고주파가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이것을 이용한 조리기구를 만들었다. 이것이 오늘날 가정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자레인지다. 그는 이 특허로 많은 돈을 벌었다. 헤르만 헤세의 성장소설 데미안에는 이러한 말이 나온다. 우연이란 원래 없는 것이다.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이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소망과 필연이 가져온 것이다. 2등이 1등보다 더 행복하다. 프레임의 법칙. 미국에서 널리 알려진 우화다.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다. 그중 한 사람인 세실이 물었다. 이봐 모리스,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나? 모리스가 대답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라삐한테 물어보는 게 어때? 세실이 먼저 라삐에게 다가가 물었다. 선생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라삐는 정색하면서 대답했다. 형제여,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기도 중에 담배를 피우다니 절대 그럴 수는 없다네. 세실의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모리스가 말했다.
선생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는 기도하면 안 되나요? 랍비는 환한 미소를 얼굴에 띄었다. 그리고는 말했다. 형제여,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다네.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기도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네. 동일한 현상도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여질 수 있다. 프레임은 창틀 정도의 의미를 가진 단어지만 여기서는 관점 혹은 생각의 틀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생각의 틀을 바꾸면 불행도 행복으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프레임의 법칙이다. 코넬 대학 심리학 교실에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그것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의 표정을 분석한 것이었다. 기쁜 표정을 짓는 선수의 순서는 금은 동이 아니라 금동은이었다. 분석팀에서는 그 이유를 프레임 이론으로 풀이하고 있다. 물론 금메달을 딴 선수는 기쁜 표정이다. 그러나 은메달을 딴 선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금메달의 시각으로 자신의 은메달을 생각한 반면 동메달을 딴 선수는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의 관점에서 자신의 동메달을 보게 된다. 그래서 동메달을 딴 선수가 은메달을 딴 선수보다 더 환한 표정을 짓는다는 이야기였다. 쓰레기 청소를 하면서도 늘 환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할아버지 청소부가 있었다. 무엇이 좋아서 저리도 싱글거리는 것인지 궁금해하던 청년이 그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청소부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는 거라네. 그러니 즐겁지 아니한가. 최악의 매너, 종속의 효과. 정신의학자 인셀은 기다림이 고통스러운 것은 기다림에 종속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다리게 한 사람의 시간은 기다린 사람의 시간보다 가치가 높다. 기다리게 한 사람은 기다린 사람의 시간을 좌우할 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보다 우위의 입장에 선 인물이다. 즉, 기다리게 한 사람은 유리하고 기다린 사람은 심리적으로 불리하다는 심리적 도식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기다리게 만드는 사람이 실제 현실 속의 역관계에서도 우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기다리는 사람은 할 수 없지 뭐 라고 간단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이 위에 있는 입장인데도 상대편이 나타나지 않아 기다리게 되면 아니, 내가 그놈을 기다리고 있다니 이게 무슨 낭패야? 라고 굴욕감 속에 불쾌한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만약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약간 기다리게 해도 뭐 괜찮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 상대방은 부하 직원이거나 후배와 같이 자신보다 심리적으로 하위에 있는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은사나 상사를 기다리게 하는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면 당황스럽고 두려운 나머지 마음은 초조해진다. 이러한 종속의 효과를 역으로 사용해 고의로 상대방을 기다리게 함으로써 자신의 지위가 상대보다 높고 자신이 더 우위에 있는 존재라는 점을 은근히 과시하는 경우도 있다. 회의나 약속 시간에 언제나 약간씩 늦는다거나 약속 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든가 전화를 받을 때 느긋하게 시간을 끌거나 문을 노크해도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는 등 그 테크닉은 다양하다. 남녀가 데이트할 때 여성 쪽이 항상 몇 분 정도 늦게 나오는 것도 나는 당신에게 쉽게 공략될 사람이 아니다. 라는 심리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다. 여기에는 약한 존재인 여성이 강한 존재인 남성을 동요시킴으로써 일종의 균형을 회복하고자 하는 심리도 작용한다. 세일즈맨이 약속 시간에 맞춰 거래처를 방문했다. 그런데 상대방으로부터 죄송하지만 지금은 잠시도 일손을 뗄 수 없군요. 한 30분 정도만 기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할 수 없이 기다리는 사이에 곰곰이 자기 처지를 생각해보니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바로 종속의 효과가 당신을 지배한 것이다. 그러나 남을 기다리게 하는 행위란 상대 입장이나 서로의 인간관계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신뢰를 범한 것임에 틀림없다. 상대방이 기다리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매너라고 할 수 있다. 이것 참 자네에게 면목이 없네. 이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지 벌충함세. 정중하게 사과함으로써 상대가 느끼고 있는 굴욕감과 종속감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상대 역시 성실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당신을 더욱 신뢰하게 됨으로써 약간 시간에 늦은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입을 다물게 하다. 멈 효과. 인간관계에서 강제적 힘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회초리 앞에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상의 복종이나 영합에 불과하다. 마음속에는 반발, 불만, 원한, 시샘이 가득하다. 이런 감정에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업무 등 일상생활에서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제한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 힘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보다 그가 좋아하고 그에게 영합하는 말만 골라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윗사람의 기분을 거슬리는 비판이나 충고, 자신을 평가절하시킬 수 있는 내용은 전달되지 않게 된다. 이것을 영어로 침묵하고 있는 것을 뜻하는 멈 효과라고 한다. 업무상의 잘못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강제적 힘을 두려워한 나머지 멈에 빠지게 되면 상사 역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게 된다. 잘못이 있어도 즉시 해결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되므로 결국에는 이후에 커다란 실패를 자초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감정적인 측면에서나 업무적인 측면에서 강제적 힘은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사, 부모, 교사 등 많은 사람들에 의해 강제적 힘이 자주 행사된다. 그것은 아랫사람을 움직이는데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능력, 지식, 인간적 매력에 자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강제력을 행사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위협이나 공갈을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바람과 태양의 우화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평소에는 부드럽게 대하다가 반드시 꾸중하고 넘어가야겠다는 판단이 설 때 힘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피그말리온 효과. Dream is now here. 이를 번역하면 꿈은 여기에 있다 라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Dream is nowhere. 꿈은 어디에도 없다로 보인다고 한다. 띄어쓰기 하나의 차이인데도 이 둘의 의미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것이 피그말리온 효과다. 피그말리온은 그리스 시대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키프로스 섬에 살았던 조각가였다. 당시 그 섬의 여인들은 정조관념이 희박했던 모양으로 이에 실망한 피그말리온은 자신이 상상하는 이상적인 여인상을 상아조각으로 다듬어 그 조각상과 사랑에 빠졌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아프로디테 축제의 날 피그말리온은 아프로디테 신에게 자신이 다듬은 조각의 여인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의 정성에 감복한 아프로디테는 마침내 그 조각상에 영혼을 불어넣어 줬다. 그 여인의 이름은 갈라테이아였다. 이처럼 간절한 염원이 있으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이 조각가의 이름을 따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른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암시의 효과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큰 일을 이룩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강력한 자기 암시가 열정을 불태우게 하고 그 열정이 큰 일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다.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라며 자기 암시를 했고 오바마, 스티브 잡스, 오프라 윈프리 등 상위 0.1%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강력한 자기 암시를 통해 성공한 이들이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험이다. 어느 학급에서 무작위로 20%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너는 잘할 수 있다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자 8개월 후에는 실제로 성적이 훌쩍 올랐다. 이번에는 미국의 한 운송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다. PIE라는 이름의 이 회사는 1년 동안 화물 분류를 잘못하여 발생하는 손해가 25만 달러나 되었다. 마침내 유명 컨설턴트인 에드워드 데밍 박사를 초청해 자문을 받았는데 그의 처방 중 하나가 작업 인부들의 호칭을 바꾸라는 것이었다. 그의 권고에 따라 그들을 작업 인부라는 이름 대신 장인으로 불렀다. 그러자 한 달 만에 배송 실수가 10%나 줄었다. 그전까지는 작업 시간만 때울 뿐이었지만 장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자 책임과 긍지를 가졌던 것이다. 가짜 약으로 병을 고친다? 위약 효과. 병의 절반은 환자 자신이 고친다는 말이 있다. 가짜 약을 특효약이라고 환자에게 투약한다. 그러면 환자 스스로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 절반은 고칠 수 있다는 말이다. 제1,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이다. 전방부대 군 의료원에서는 급증하는 부상병으로 의약품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의사들은 약효가 전혀 없는 가짜 약을 처방해주고 특효약이라며 환자들을 속였다. 그랬더니 가짜 약을 먹은 환자들의 상태가 상당히 호전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특효약을 먹었으니 좋아질 거라는 환자의 자기 암시로 인한 치료 효과였다. 이를 위약 효과라고 부르게 되었다. 영어로는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부른다. 플라시보는 내가 너를 편하게 해주겠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다. 자기 암시의 힘을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은 프랑스의 의사 에밀 쿠에였다. 의사로서 임상실험을 통해 위약 효과를 확인한 그는 1922년에 발간된 에세이집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해서 상상의 힘은 의지보다 강하다 라고 말한다. 얼마 전 미국 ABC 방송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 가짜 약을 환자에게 투여하면서 환자만 모르는 경우와 의사와 환자 모두가 모르는 경우로 나누어 실험했다. 그런데 의사와 환자 모두가 가짜 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을 때의 효과가 가장 높았다. 결국 환자의 확신에다 의사의 확신까지 더해진 플러스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이야기다. 성공도 마찬가지다. 성공하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과정을 즐겁게 상상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다. 이를 유인력의 법칙이라 한다. 두려움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고 빛을 믿는 사람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 자체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유인력, 즉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다는 의미다. 동기부여의 바이블로 불리는 성취의 법칙이라는 책이 세계적으로 유행한 적이 있다. 이 책의 저자 로버트 콜리어는 광산 노동자로 시작해 성공한 카피라이터가 된 인물이다. 그는 이 책에서 자기 암시에 의해 꿈을 이루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우선 구체적이고도 간절한 소망을 품으라고 한다. 그 다음에는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상상하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다. 자기 암시가 현실이 되는 것이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